늙은 것이 비단 값도 모르면서 어디서 행세를 하느냐? 전라도 나주 장터 한복판이었습니다. 새파랗게 젊은 양반 자제가 시어머니의 비단 두루마기에 침을 뱉었지요. 시어머니는 손에 든 비단 한 피를 떨어뜨린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지만 누구 하나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멀찍이서 지켜본 며느리는 울지도 화내지도 않고 그저 빙긋이 웃었습니다. 며느리가 숨기고 있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월화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전라도 나주 땅에 비단 장수 박복례라는 노파가 살았습니다. 나이는 52. 흰머리가 희끗희끗 섞이고 허리는 살짝 굽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지요. 일평생 손에서 비단을 놓지 않은 탓에 손가락 마디는 굵고 거칠었습니다. 박복례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외아들 하나를 비단 장사로 키워냈습니다. 새벽 동트기 전에 일어나 좌판을 펴고 해가 진 뒤에야 짐을 거두는 삶이었지요. 그 고생을 한 손이었습니다. 마디마디가 굵어진 손은 박복례의 훈장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장터에서 박복례를 모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박복례의 비단은 한 자만 만져봐도 알지요. 손이 다른 사람이요. 장돌뱅이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박복례는 비단 한 폭을 보고 어디서 짠 것인지, 누가 짠 것인지를 알아맞히는 사람이었지요. 나주에서 비단을 살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박복례의 좌판을 한 번은 들렀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야속했습니다. 박복례의 좌판은 해가 갈수록 작아졌지요. 다리에 힘이 빠지고 새벽바람을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남편 없이 외아들 하나 키워낸 세월이 그 등에 고스란히 얹혀 있었지요. 박복례의 외아들이 장가를 든 것은 4년 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이름은 이연, 나이는 24. 작고 마른 체구에 눈매가 가늘고 길어 졸린 듯이 보였지요. 입꼬리에는 늘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연희가 처음 시집 왔을 때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는 멍하니 졸고 있는 것 같지 않소. 박복례가 무슨 복으로 며느리를 들였는지 모르겠소. 영 어수룩해 보입니다. 박복례도 처음에는 마음이 좋지 않았지요. 외아들 짝으로 좀 더 영민한 색시를 데려오고 싶었는데 가난한 집안 형편에 그러지 못한 것이 미안했던 겁니다. 그런데 연희는 묘한 아이였습니다. 별말이 없었지요. 시어머니가 무얼 시키면 그저 예, 어머니 한마디 하고는 묵묵히 해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좌판을 차리고 비단을 펴면 연희는 옆에 앉아 손님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박복례가 좌판을 펴는 동안 연희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가쓰신 분은 비단을 사실 분이 아니어요. 박복례가 의아한 얼굴로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손에 굳은 살이 없어요. 비단을 만져본 손이 아니어요. 그저 구경하시는 게지요. 허허, 너는 그런 것도 보느냐? 박복례는 며느리의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갓쓴 사내는 정말로 비단을 만지작거리기만 하다가 빈손으로 돌아갔지요. 박복례는 그제야 며느리의 가는 눈매를 다시 보았습니다. 사람의 갇히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속에 숨어 있는 법이란다. 아가. 박복례가 며느리에게 그렇게 말한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연희는 그저 빙긋이 웃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 말은 연희의 마음 깊은 곳에
그대로 새겨졌습니다. 박복래 자신도 알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연희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연희의 친정은 본디 양반가였습니다. 할아버지 대에는 한양 사복시에서 일하던 가문이었지요. 그러나 아버지 대에 와서 큰 송사에 휘말려 가산을 모두 날리고 친정아버지는 시름시름 앓다가 연희가 12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희의 친정아버지는 셈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복시에서 마필 장부를 다루던 분이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지요. 그분은 어린 연희를 무릎에 앉히고 늘 셈을 가르쳤습니다. 연희야, 이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무엇이옵니까, 아버지? 숫자란다.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한단다. 그래서 숫자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사람의 거짓말도 읽을 수 있는 게야. 연희는 그 가르침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연희는 혼자서 장부를 펴들고 셈을 익혔지요. 어머니마저 일찍 여의고 외삼촌 집에서 더부살이로 자라는 동안에도 그 버릇만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희는 그것을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외삼촌은 연희를 시집 보내면서 한마디 당부를 했지요. 연희야, 시집 가서는 절대로 영악한 티를 내지 마라. 며느리가 똑똑하면 시집살이가 고달프다. 그저 어수룩한 척, 모르는 척, 그렇게 살면 편안하느니라. 연희는 그 말을 따랐습니다. 시집 온 지 4년이 되도록 자신의 비밀을 한 번도 드러낸 적이 없었지요. 시어머니에게도 남편에게도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비밀이 곧 세상 밖으로 나올 줄을 말입니다. 해가 바뀌어 봄이 깊었습니다. 나주 장터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지요. 이름은 이준식. 나이는 25.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사내였습니다. 얼굴은 희멀겋고 눈은 작고 처졌지요. 옷차림은 늘 화려했습니다. 비싼 비단 두루마기에 옥색 갓근, 손에는 부채, 허리에는 큰 돈주머니가 묵직했지요. 이준식은 자신을 나주 부윤 어른의 친척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본디 한양에 살다가 잠시 나주에 머무는 중이라며 거드름을 피웠지요. 장터 사람들은 그가 양반인 줄 알고 굽실거렸습니다. 그러나 박복래의 오랜 동무인 최서방은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박복래, 저 사람 어딘가 이상하오. 양반이라 하기에는 걸음걸이가 영 아니오. 그래도 옷차림은 양반 차림이지 않소. 옷이야 사 입으면 그만이지요. 두고 보시오. 저 사람 본색이 곧 드러날 것이오. 최서방은 비단 장사 30년의 동무였습니다. 입이 무겁고 눈이 매서운 사람이었지요. 늘 갈색 무명 두루마기에 작은 수첩과 붓을 끼고 다녔습니다. 박복래가 가장 믿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준식은 어느 날부터 박복래의 좌판 앞을 자꾸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복래가 좋은 비단을 들여놓으면 그것을 노리는 듯한 눈빛이었지요. 그러나 막상 사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만지작거리고 가격을 묻고는 돌아갔지요. 연희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며느리의 가는 눈매가 그날따라 유난히 가늘어졌지요. 어머니, 저 양반 어른 조심하셔야겠어요. 왜 그러느냐? 부채를 잡는 손이 양반 손이 아니어요. 손가락이 거칠어요. 박복래는 며느리의 말을 또 흘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며칠 뒤 끔찍한 형태로 현실이 되었지요. 그날은 4월 보름이었습니다. 나주 장터의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날이었지요.
박복례는 그동안 모아둔 좋은 비단을 좌판에 펼쳤습니다. 진달래색, 연두빛, 쪽빛, 자줏빛. 비단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이준식이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부채를 붙이며 거드름을 피웠지요. 여보시오 노파, 이 진달래색 비단은 얼마요? 한 필의 단양이옵니다. 나리. 단양. 어허, 무엇이 그리 비싸오. 한양에서는 성냥이면 사오. 노파가 비단 값을 모르는 게요. 박복례는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나리, 이 비단은 안동에서 짠 것이옵니다. 명주실의 굵기가 다르고 짠 솜씨도 다르옵니다. 한양에서 성냥에 파는 비단과는 다른 비단이옵니다. 허허, 노파가 한양 비단 값을 어찌 안다고 그러시오. 늙은이 주제에 구경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떡장수 장씨도 떡함지를 머리에 인채 멈춰 섰지요. 박복례는 얼굴이 굳어졌지만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나리, 비단은 만져보시면 아옵니다. 한번 만져보시지요. 그러자 이준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비단을 만져보면 알기는커녕 자신의 무식이 드러날 것이 두려웠던 게지요. 이준식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노파가 감히 양반에게 가르치려 드는 게요. 늙은 것이 비단 값도 모르면서 어디서 행세를 하느냐. 그러더니 박복례의 비단 두루마기에 침을 뱉었습니다. 침은 박복례가 들고 있던 진달래색 비단 한 필에도 튀었지요. 박복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비단이 스르르 떨어졌지요. 구경꾼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누구도 입을 떼지 못했지요. 양반 자제에게 대들 수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떡장수 장씨가 참지 못하고 한마디를 내뱉었지요. 세상에, 저 양반 어른 너무하시는 거 아니오. 이준식의 눈이 매섭게 돌아갔습니다. 누가 감히 입을 놀리느냐. 떡장수 너도 한번 맞아보겠느냐? 장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복례는 떨리는 손으로 떨어진 비단을 주워 들었지요. 진달래색 비단에 누런 침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 비단은 이제 팔 수 없는 물건이 되어버렸지요. 이준식은 코웃음을 치며 자리를 떴습니다. 부채를 흔들흔들하며 말이지요. 노파, 다음에는 양반 앞에서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마시오. 알겠소. 박복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평생 비단 장사를 해오며 받아본 적 없는 모욕이었지요. 자존심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멀찍이서 지켜본 연희는 울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빙긋이 웃었지요. 졸린 듯한 눈매가 가늘게 휘어졌습니다. 마치 무엇을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복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진달래색 비단을 끌어안고 한참을 앉아 있었지요. 평생 함께한 비단인데 침으로 더럽혀진 그 비단을 참아 버릴 수 없었던 겁니다. 며느리 연희가 슬그머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들려 있었지요. 어머니, 드세요. 고맙구나, 아가. 박복례는 차 한 잔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러나 차마 마시지 못했지요. 목이 메었습니다. 아가, 나는 이제 장사를 접어야겠다. 늙은 것이 양반에게 모욕을 당했으니 무슨 낯으로 좌판을 펴겠느냐. 어머니, 내가 며느리 너에게 미안하구나. 너는 양반과 종부 같은 색시인데 시어미가 이런 꼴이라니. 연희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의 손은 작고 따뜻했지요. 시어머니의 굵은 손가락을 가만히 감쌌습니다. 어머니, 그 비단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버려야지. 침이 묻은 비단을 누가 사겠느냐? 어머니, 그 비단을 제게 주시겠어요? 박복례가 의아한 얼굴로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어디다 쓰려고? 두고두고 보려고요. 어머니가 모욕당하신 그 순간을 잊지 않으려고요. 연희의 눈빛이 그날따라 형형했습니다. 졸린 듯하던 눈매가 활짝 떠져 있었지요. 박복례는 그 눈빛을 처음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외아들이 어릴 적 보았던 책 읽는 양반집 자제의 눈빛이었습니다. 아가, 너는 대체 누구냐? 어머니의 며느리이옵니다. 내 친정은 이미 망한 가문이옵니다. 어머니, 그저 며느리로만 보아주십시오. 다만 한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 무엇이냐? 앞으로 사흘만 제게 맡겨주십시오. 사흘 후에 그 양반이 어머니께 어떤 인사를 드리는지 보시지요. 박복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말의 뜻을 알아듣지 못한 게지요. 어떻게 그 거만한 양반이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며느리의 형형한 눈빛을 보고 있자니 박복례는 어쩐지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래, 사흘만 내게 맡기마. 고맙습니다, 어머니. 연희는 침이 묻은 비단을 곱게 접어 자기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러고는 등잔불 아래 앉아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지요. 가는 눈매가 다시 졸린 듯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무서운 샘판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희는 일찍 일어나 장에 나갔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장 보러 다녀오겠다고만 했지요. 그러나 연희가 향한 곳은 장이 아니었습니다. 연희는 먼저 최서방을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오랜 동무인 그 사람 말입니다. 최서방님, 저는 연희라 하옵니다.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시는 그 며느리이옵니다. 아, 연희 색시. 어인일이요? 어제 일을 들으셨지요? 들었지요. 참으로 분한 일이요. 박복례가 평생 그런 모욕을 받아본 적이 없을 것이요. 최서방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희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본론을 꺼냈지요. 최서방님, 그 이준식이라는 자에 대해 좀 알려주시지요. 정말로 나주 부윤 어른의 친척이옵니까? 글쎄 그 자가 그렇게 말하니 그런가 보다 했지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좀 이상한 것을 보았소. 무엇이옵니까? 그 자가 부윤 어른의 사가에 한 번도 드나든 적이 없소. 친척이라면 인사라도 갈 텐데 말이오. 그런데도 부윤 어른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린단 말이오. 연희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 졸린 듯한 눈매가 잠깐 활짝 떠졌지요. 또 무엇을 보셨는지요? 그 자가 장터에서 비단을 자꾸 만지작거리는데 한 번도 사가는 법이 없소. 양반 자제가 비단 값을 알아본다면서 정작 사지는 않으니 그게 좀 이상하오. 손가락은 어떻습니까? 손가락, 어허 색시도 보았소. 그 자의 손가락이 거칠더이다. 부채 쥐는 손이 양반 손이 아니오. 연희는 빙긋이 웃었습니다. 최서방님,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가 어디에 묵고 있는지, 누구와 어울리는지 사흘만 살펴봐 주시지요. 다만 그 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색시가 무엇을 하시려고? 어머니의 자존심을 되찾아 드리려고요. 최서방은 연희에 가는 눈매를 가만히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무엇을 어떻게 할 셈인지는 몰랐지만 이 며느리에게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느꼈던 겁니다. 알겠소. 사흘만 살펴보지요. 연희는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고는 곧장 떡장수 장씨를 찾아갔지요. 떡장수 장씨는 장터 한 귀퉁이에 떡함치를 펴놓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다가가자 장씨의 얼굴이 환해졌지요. 아이고, 연희 색씨. 어제는 어머니가 너무 안 되셨소. 내가 그 양반 자제 옆구리를 한 대 쥐어받고 싶었는데 그러질 못해 분통이 터지요. 연희는 빙긋이 웃으며 떡을 한 접시 샀습니다. 장씨 아주머니, 떡 한 접시 주시지요.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무엇이요? 아주머니는 장터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르시는 게 없으시지요? 그야 떡을 팔다 보면 다 듣게 되지 않소. 입이 한가하니 귀가 바쁘오. 허허. 연희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 양반 자제 말이옵니다. 이준식이라는 자. 장터에서 무어라 떠벌리고 다닌답니까? 아, 그 자.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가 한양에서 왔다. 부윤 어른의 친척이다. 가산이 10,000냥이 넘는다. 그런 이야기를 늘어놓는다오. 그런데 정작 비단 한 필도 사가는 법이 없으니 사람들이 다 의아해하지요. 비단 보는 눈은 어떻습니까? 형편없소. 좌판 앞에서 한참을 들여다보고는 가격을 묻지요. 그런데 부르는 값에 한 번도 토를 다는 법이 없소. 그러니까 진짜로 비단 값을 모르는 게요. 다만 입으로만 비싸다, 한양은 더 싸다, 그렇게 떠벌릴 뿐이지요. 연희는 그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샘판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지요. 장씨 아주머니,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이요? 내일부터 사흘간 그 자가 장터에 나타나면 슬쩍 한마디씩 흘려주시지요. 저기 박복내 며느리가 한양에서 새로 들여온 귀한 비단을 펴 놓았다고 하던데 그렇게 말이옵니다. 그게 뭐 어렵지 않소. 그런데 색시 정말로 한양에서 들여온 비단이 있소.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의 귀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장씨는 영문도 모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색시 말대로 하리다. 그런데 색시 무엇을 어찌할 셈이요? 별것 아니어요. 그저 비단 장사 하나 하려는 것뿐이지요. 연희는 빙긋이 웃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장씨는 떡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 며느리에게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장씨는 떡함지를 머리에 인채 장터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고는 만나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흘렸지요. 세상에, 박복내 며느리가 글쎄 한양에서 귀한 비단을 들여왔다지 뭐요. 그것도 임금님 진상품으로 올라간 비단과 똑같은 거라지 뭐요. 장씨의 입은 빨랐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그 소문은 장터 전체에 퍼졌지요. 연희는 그날 밤 시어머니 박복내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그 침 묻은 진달래색 비단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내 방에 가져갔지 않았느냐? 거기에 두지 않았느냐? 아니어요. 오늘 어머니 손으로 직접 그 비단을 펴 놓아주세요. 좌판 가장 잘 보이는 곳에요. 그리고 그 옆에 똑같은 빛깔의 진달래색 비단을 한 필 더 펴 놓아주세요. 두 필을 같이 펴 놓으라고? 예. 한 필은 침이 묻은 것, 한 필은 깨끗한 것. 다만 침이 묻은 자국은
어머니께서 솜씨를 부려 깨끗이 빨아주시지요. 자국이 살짝 보일 정도로만요. 박복례는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말대로 하기로 했지요. 그날 밤 박복례는 진달래색 비단의 침 자국을 정성껏 빨았습니다. 자국은 거의 사라졌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희미하게 흔적이 남아 있었지요. 마치 비단 본래의 무늬처럼 말입니다. 아가, 이 정도면 되겠느냐? 좋아요, 어머니. 아주 좋아요. 연희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박복례는 며느리의 가는 눈매를 가만히 보았지요. 그 눈매가 더 이상 졸린 듯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깊은 우물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아가, 너는 대체 무엇을 하려는 게냐? 어머니, 비단 장사의 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무엇이냐? 비단 자체가 아니에요. 비단을 보는 사람의 눈이지요. 비단을 사는 사람의 자존심이 진짜 꽃이옵니다. 어머니께서는 비단을 파셨지만 저는 그 자의 자존심을 살 것이옵니다. 박복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요. 그러나 어쩐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생 모욕을 당하기만 한 비단 장사 인생에 처음으로 무언가 시원한 바람이 부는 듯한 느낌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박복례는 평소보다 일찍 좌판을 폈습니다. 며느리가 시킨 대로 진달래색 비단 두 필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펴놓았지요. 한 필은 새 것처럼 깨끗했고 한 필은 자세히 보아야 자국이 보이는 정도였습니다. 연희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부채 하나를 들고 졸린 듯한 표정으로 말이지요. 누가 보아도 어수룩한 새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좌판 앞에 사람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떡장수 장씨가 흘린 소문 덕분이었지요. 박복례, 정말로 한양에서 귀한 비단을 드렸소. 아이고, 무슨 말씀이요. 그저 평소처럼 비단을 폈을 뿐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러던데. 임금님 진상품과 똑같은 비단이라고. 허허, 그것은 모르겠소. 우리 며느리가 무엇을 드렸는지는 며느리에게 물어보시오. 박복례가 그렇게 말하자 사람들의 눈길이 연희에게 쏠렸습니다. 연희는 졸린 듯한 눈매로 그저 빙긋이 웃을 뿐이었지요. 저는 잘 모르옵니다. 그저 어머니께서 펴놓으신 대로 앉아 있을 뿐이옵니다. 연희가 그렇게 말할수록 사람들은 더욱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모른다는 며느리의 말이 오히려 비단의 신비를 더해 주었지요. 사람들은 진달래색 비단 두 필 앞에 모여들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한양 비단이요? 이게 진상품과 똑같다고 그러던데. 보아하니 빛깔이 다르오. 옆에 것은 좀 자국이 있구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부채를 흔들흔들하며 다가오는 자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이준식이었지요. 그는 어제 흘린 소문을 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박복례 며느리가 한양에서 귀한 비단을 드렸다는 소문 말입니다. 이준식이 좌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어제 박복례를 모욕한 일은 이미 잊은 듯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지요. 어허, 이게 한양 비단인가? 어디 보자. 박복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가 시킨 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연희는 졸린 듯한 눈매로 이준식을 가만히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 이 비단은 한양 비단이 아니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진짜 안동 비단이옵니다. 임금님 진상품으로 올라가는 그 비단이지요. 한양에서 파는 것은
그 모조품이 옵니다. 이준식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안동 비단이라니 자기가 들어본 적은 있어도 본 적은 없는 물건이었지요. 그런데 그 비단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한양 진상품의 진본이라는 게지요. 이준식은 부채를 휘젓더니 두 필 중 자국이 보이는 비단을 가리켰습니다. 이 비단은 왜 이렇게 자국이 있느냐? 옆에 것은 깨끗하고. 아, 그것이옵니까? 연희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가는 눈매가 졸린 듯이 휘어졌지요. 날이 그것이 바로 진짜 안동 비단의 표시이옵니다. 안동 비단은 자수정물에 한 번 적셔서 짜는 비단이옵니다. 그래서 빛에 비추면 옅은 자국이 보이지요. 그 자국이 없는 비단은 안동 비단의 모조품이옵니다. 어허, 그러면 옆에 깨끗한 비단은 가짜란 말이냐? 아니어요. 이쪽 깨끗한 비단은 자국을 일부러 빼낸 비단이옵니다. 시중에 팔기 위해 빛깔을 깔끔하게 만든 거지요. 그래서 자수정 자국이 남은 비단이 진짜이고 자국이 없는 비단은 그 진짜를 본떠 만든 후작이옵니다. 자국이 있는 것은 한 필의 10단량, 자국이 없는 것은 한 필의 단량이옵니다. 이준식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한 필의 10단량이라니. 거금이었지요. 그러나 그것이 임금님 진상품의 진본이라면 그 정도 값은 치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준식은 양반 자제라는 체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비단 값을 깎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연희는 졸린 듯한 눈매로 그저 가만히 있었습니다. 마치 사든 안 사든 상관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지요. 그것이 오히려 이준식의 마음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내가 그 자국 있는 비단을 한 필 사겠다. 10단량이옵니다. 날이. 이준식은 돈주머니에서 10단량을 꺼내 좌판에 올려놓았습니다. 연희는 비단을 곱게 접어 이준식에게 건넸지요. 감사하옵니다. 날이. 안목이 참으로 높으시옵니다. 이 비단을 알아보시는 분은 흔치 않사옵니다. 허허, 그렇지. 내가 한양에서 자란 사람이라 비단 보는 눈이야 있지. 이준식은 웃줄에서 비단을 받아 들었습니다. 부채를 흔들흔들하며 자리를 떴지요. 그 뒷모습을 보며 박복례는 어리둥절한 얼굴이었습니다. 아가,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 비단은 분명 어제 그 자가 침을 뱉은 비단이지 않느냐? 맞아요, 어머니. 그런데 그 자가 그것을 10단량에 사갔다고? 예. 자기가 침을 뱉어 더럽힌 비단을 한양 진상품의 진본이라고 믿으며 사간 것이옵니다. 박복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셈을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었지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어제 이준식이 침을 뱉은 그 비단이 오늘 이준식의 손에 다시 들려갔다는 것 말입니다. 게다가 10단량이라는 거금을 받고 말이지요.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본 떡장수 장씨가 입을 틀어막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들썩들썩했지요. 세상에, 세상에, 저 양반 어른이 자기 침을 자기 돈 주고 사갔구려. 허허허. 장씨의 웃음소리가 장터에 번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직 무슨 영문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요. 그저 며느리의 셈이 무언가 비범하다는 것만 느꼈을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준식이 다시 박복례의 좌판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어제와 달리 얼굴에 화색이 돌았지요. 어제 산 진달래색 비단을 마치 보물처럼 끌어안은 채였습니다. 여보시오, 며느리 색시. 어제 산 비단을 친구들에게 보였더니
다들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더이다. 한양 진상품의 진본이라고 하니 다들 부러워하더란 말이오. 감사하옵니다. 나리. 내가 친구 몇 사람에게 그 비단을 자랑했더니 자기들도 한 필씩 사고 싶다고 하더란 말이오. 안동 비단을 더 가지고 있소. 연희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는 눈매가 졸린 듯이 휘어졌지요. 안동 비단은 귀한 물건이라 늘 있는 것은 아니옵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따로 모셔둔 것이 몇 필 있을 것이옵니다. 몇 필이요? 2필 정도일 것이옵니다. 2필을 다 사겠다. 모두 자수정 자국이 있는 진본으로 말이오. 박복례는 며느리의 옆구리를 슬쩍 찔렀습니다. 사실 안동 비단이라는 것은 애초에 없었던 거지요. 어제 그 비단도 그저 평범한 진달래색 비단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2필을 더 만들어낸단 말입니까? 연희는 시어머니를 돌아보며 빙긋이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차분히 말했지요. 어머니, 안방에 모셔두신 그 비단 2필을 가져오시지요. 자수정 자국이 살짝 있는 것 말이옵니다. 그게 어머니, 그것이옵니다. 며칠 전 안동 행상에게 사두신 그것. 박복례는 그제야 며느리의 뜻을 알아챘습니다. 아무거나 2필을 가져오라는 게지요. 박복례는 안으로 들어갔다가 진달래색 비단 2필을 가져왔습니다. 그저 평범한 비단이었지요. 그러나 연희는 그 비단을 등잔불에 비추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리, 이것이 옵니다. 자수정 자국이 보이시지요? 이준식이 비단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자국이 잘 보이지 않았지요. 사실 자국 같은 것은 처음부터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준식은 어제 들은 말을 떠올렸습니다. 안동 비단은 빛에 비추면 옅은 자국이 보인다는 말이었지요. 그는 자기 눈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국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자기 무식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한 거지요. 어허, 그렇구나. 분명히 자국이 보인다. 안목이 참으로 좋으시옵니다. 이준식은 더욱 우쭐해졌습니다. 그러더니 2필 값으로 30냥을 좌판에 올려놓았지요. 연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는 비단을 곱게 접어 건넸습니다. 이준식이 자리를 뜬 뒤 박복례가 며느리에게 속삭였습니다. 아가, 그 비단은 안동 비단이 아니지 않느냐? 맞아요, 어머니. 그런데 그 자가 30냥을 주고 사갔다고? 예. 자기 눈이 자국을 본다고 우긴 것이옵니다. 박복례는 한숨인지 웃음인지 모를 소리를 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떡장수 장씨가 또 입을 틀어막고 어깨를 들썩였지요. 세상에, 세상에, 저 양반 어른이 자기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자국을 보았다고 우기고 있구려. 그러면서 거금을 주고 비단을 사가다니. 허허허. 장씨의 웃음소리가 다시 장터에 번졌습니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더 큰 웃음이었지요. 사람들은 점점 무언가 알듯 말듯한 표정이 되어갔습니다. 연희는 그날도 졸린 듯한 눈매로 빙긋이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는 눈매 안에서는 샘판이 더욱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지요. 사흘이라고 했습니다. 사흘 안에 그 양반 자제가 박복례에게 굽실거리며 인사를 드리게 만들겠다고 말이지요. 이제 이틀이 지났습니다. 남은 하루에 무엇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최서방이 박복례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수첩 하나가 들려 있었지요. 박복례, 며느리 색시에게 보고할 것이 있어 왔소.
무엇이요? 그 이준식이라는 자에 대해 알아냈소이다. 연희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최서방은 연희에게 수첩을 펴보였지요. 색시, 그 자는 나주 부윤 어른의 친척이 아니오. 한양에서 부윤 어른 댁에 한 번 다녀온 적이 있는 자라오. 그것도 손님으로 간 게 아니라 빚을 받으러 간 것이라더이다. 빚을 받으러 갔다고요? 그렇소. 그 자의 본업이 무엇인 줄 아시오? 한양에서 비단 장사를 했다는데 빚더미에 앉아 야반도주를 했다는 게요. 그래서 나주로 도망쳐 와서 부윤 어른의 친척 행세를 하며 살고 있는 게지요. 비단 장사를 했다고요? 연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졸린 듯 하던 눈매가 활짝 떠졌지요. 예. 그런데 비단 보는 눈은 형편없었다는 게요. 그래서 한양에서도 늘 가짜 비단에 속아 손해를 받고 그것이 쌓여 망했다는 게지요. 그런데도 자존심은 하늘을 찔러서 다른 사람 앞에서는 늘 비단을 안다고 떠벌렸다는 게요.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지요. 그 자가 박복례의 좌판 앞에서 비단을 만지작거리기만 한 이유, 비단 값을 안다고 떠벌리면서도 정작 사지는 못한 이유,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풀렸습니다. 최서방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자가 한양에서 진 빚이 얼마라고 합니까? 200냥이라는 소문이요. 그래서 그 자가 한양에는 죽어도 못 돌아간다는 게지요. 그런데 그 자는 늘 옷차림이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 돈은 어디서 났답니까? 그게 또 수상한 점이요. 그 자가 부윤 어른의 친척이라며 다른 사람들에게서 돈을 빌려 쓰고 있다더이다. 부윤 어른의 친척이라니 사람들이 안 빌려줄 수가 있겠소. 그러나 그 빚을 갚을 길이 있겠소. 그 자는 빈손이요. 연희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최서방에게 깊이 인사를 드렸지요. 최서방님, 참으로 감사하옵니다. 이제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옵니다. 내일이 사흘째구려. 색시, 그래 그 자가 정말로 어머니께 굽실거리며 인사를 드리겠소. 드릴 것이옵니다. 다만 그 자가 어머니께 비단 10필 값을 치르고도 굽실거리게 만드는 것이 제 일이옵니다. 최서방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비단 10필 값이라면 어림잡아 100냥이 넘었지요. 그런 거금을 그 자에게서 받아내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 자가 굽실거리며 직접 가져오게 만든다는 게지요. 색시, 대체 무슨 수로 그렇게 하겠소? 별것 아니어요. 그저 그 자의 자존심을 이용할 뿐이옵니다. 연희는 빙긋이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시어머니 박복례에게 한 가지 부탁을 더 드렸지요. 어머니, 내일 새벽에 한 가지 일을 도와주시지요. 무엇이냐? 장터에 사람이 모이기 전에 어머니께서 좌판을 펴실 때 옆 좌판의 강행수 어른께 비단 한 필을 살짝 보여드리세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강행수, 이 비단을 좀 봐주시오. 우리 며느리가 한양에서 온 양반 자제 어른께 어제 2필을 팔았는데 그분이 이 비단의 진위를 의심한다는 소문이 들리오. 강행수가 보기에 이것이 안동 비단이오. 아니오, 그렇게요. 박복례가 의아한 얼굴이었습니다. 강행수가 비단을 잘 알아본다는 사람이지 않느냐. 그가 보면 그것이 안동 비단이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알 텐데. 바로 그것을 노리는 것이옵니다, 어머니. 연희의 눈이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박복례는 며느리의 그 눈빛을 보고 그제야 무언가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며느리가 무언가 거대한 판을 짜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박복래는 며느리가 시킨 대로 강행수에게 비단 한 필을 보여주었지요. 강행수는 그 비단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복래, 이것은 안동 비단이 아니오. 그저 평범한 진달래색 비단이오. 어찌 이런 것을 안동 비단이라 하셨소?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며느리가 그렇게 팔았다는데 사실 나도 잘 모르겠소. 며느리가 무엇을 하는지. 허허, 색시가 잘못 알았나 보. 그 양반 자제 어른께 사실대로 말씀드려야겠구려. 큰일이 나지 않겠소. 강행수는 진심으로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박복래는 그저 한숨을 쉴 뿐이었지요. 그러나 강행수의 그 말 한마디가 곧 장터 전체에 퍼져 나갔습니다. 떡장수 장씨의 입을 통해서 말이지요. 장씨는 그날 아침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흘렸습니다. 세상에, 그 한양에서 왔다는 양반 자제 어른이 가짜 안동 비단을 사 가신 모양이요. 어제 2필이나 사 가셨다는데 그게 다 가짜라지 뭐요. 강행수가 진위를 가렸다오. 그 양반 어른은 비단도 알아보지 못하는 분이라지 뭐요. 허허.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점심때가 되기 전에 장터 사람 절반이 그 소문을 들었지요. 그리고 결국 그 소문은 이준식의 친구들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어제 비단을 자랑받았던 그 친구들 말입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이었습니다. 이준식이 친구 두엇과 함께 박복래의 좌판 앞에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시뻘개져 있었지요. 어제와 달리 부채는 손에서 떨어져 있고 거드름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놈의 노파, 어제 그 비단이 가짜라는 게 사실이냐? 이준식의 고함에 좌판 앞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박복래는 침착하게 며느리를 돌아보았지요. 연희는 졸린 듯한 눈매로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날이 무슨 말씀이옵니까? 내 시어미가 강행수에게 그 비단을 보였는데 강행수가 그것이 안동 비단이 아니라고 했다지 않느냐? 내가 어찌 양반을 속였느냐? 연희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지요. 날이 무슨 오해가 있으신 듯하옵니다. 강행수께서 그 비단을 보고 안동 비단이 아니라 하셨다고요? 그렇다. 그러면 강행수께서는 비단을 잘못 보신 것이옵니다. 강행수께서는 안동 비단의 깊은 비밀을 모르시는 분이옵니다. 이준식의 친구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연희는 차분히 말을 이었지요. 날이, 안동 비단은 2 종류가 있사옵니다. 하나는 시중에 도는 비단으로 자수정 자국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옵니다. 또 하나는 임금님 진상품으로 올라가는 비단으로 자국이 아주 옅게 보이는 것이지요. 자국이 옅을수록 더 귀한 비단이옵니다. 강행수께서는 시중에 도는 비단만 보셔서 진상품의 진본을 알아보지 못하신 것이옵니다. 이준식의 얼굴이 다시 풀렸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의 말을 들으니 그게 아닌 듯 했지요. 게다가 자기가 산 비단이 시중에 도는 것보다 더 귀한 진본이라는 게지요. 이준식의 자존심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그 비단이 정말로 진상품의 진본이란 말이냐? 그렇사옵니다. 날이. 자수정 자국이 옅게 보이는 그 비단은 한 필에 본 뒤 100냥이 넘는 물건이옵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예정으로 날있게 싸게 들인 것뿐이지요. 이준식의 친구들이 눈을 휘둥그렇게 떴습니다. 한 필에 100냥이라니.
어제 이준식이 두피를 30냥에 산 것이 정말로 횡재였다는 게지요. 이복의 준식이 자네 정말 큰 횡재를 했네 그려. 한 필에 100냥이라면 두 필이면 200냥인데 그것을 30냥에 샀단 말이지. 우리에게도 한 필씩 양보해주게 자네가 더 가져온다고 했지 않았나. 이준식은 우쭐해졌습니다.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자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처음 비단을 자랑했을 때와는 또 다른 만족감이었지요. 이준식은 부채를 다시 펴들었습니다. 어허, 그래. 내가 친구들에게 한 필씩 사다 주겠노라 했으니 약속을 지켜야지. 며느리 색시, 그 비단이 몇 필이나 더 있느냐? 어머니께서 모셔두신 것이 7필 더 있사옵니다. 다 합치면 이미 판 2필까지 9필이고 어제 처음 사 가신 한 필까지 합쳐서 10필이옵니다. 좋다. 7필을 모두 사겠다. 한 필에 얼마냐? 본디 100냥이옵니다만 어머니의 예정을 생각하시어 한 필에 20냥씩 드리겠다 하셨습니다. 20냥이 7필이면 140냥이라. 좋다, 사겠다. 이준식은 호기롭게 외쳤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그 정도 거금은 우스워 보이고 싶었던 게지요. 그러나 정작 그 돈이 자기 주머니에 없다는 것을 그는 잠깐 잊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날이 140냥이라면 적지 않은 돈인데 지금 가지고 계시옵니까? 그것이 지금 다 가지고 있지는 않다. 내가 한양에서 돈이 곧 올 터이니 일단 외상으로 사겠다. 연희는 가는 눈매를 졸린 듯이 휘었습니다. 날이 어머니께서는 외상은 받지 않으시옵니다. 다만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하옵니다. 무엇이냐? 부윤 어른께 잠시 빌리시는 것이옵니다. 나리께서는 부윤 어른의 친척이시지 않사옵니까? 잠시 140냥을 빌려 쓰시고 한양에서 돈이 오면 갚으시면 되지요. 이준식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부윤 어른과는 친척이 아니었지요. 친척 행세를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부윤 어른께 돈을 빌려달라 하면 그 자리에서 자기 거짓이 다 들통날 게 분명했지요. 이준식은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것은 부윤 어른께서 지금 한양에 가셨소. 그러시옵니까? 그러면 어쩔 도리가 없겠사옵니다. 이 비단들은 다른 분께 팔아야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 기다리시오. 이준식이 다급해졌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당할 판이었지요. 자기가 부윤 어른의 친척이라며 거드름을 피웠는데 정작 140냥을 못 구한다고 하면 모든 거짓이 들통나는 게지요. 그렇다고 돈을 못 구하면 친구들에게 비단을 사다 주겠다는 약속도 못 지키게 되는 거지요. 이준식은 친구들을 슬쩍 보았습니다. 친구들의 눈빛이 점점 의심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준식이, 자네 정말로 부윤 어른의 친척 맞나? 왜 부윤 어른께 돈을 못 빌리나? 이준식은 진땀을 흘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지요. 박복내 앞에 말입니다. 친구들 앞에서 양반의 체면이 어찌 되는 일이었지만 그 순간 이준식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이 있었지요. 어떻게든 이 자리를 모면해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어머니라 불러도 되겠지요? 제발 이 비단들을 잠시만 따로 빼놓아 주시지요. 제가 내일까지 돈을 마련해 오겠사옵니다. 약속하옵니다. 어머니, 부탁이옵니다. 이준식이 박복내에게 굽실거리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박복내는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사흘 전
이 사람이 자기 비단에 침을 뱉고 욕을 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굽실거리고 있었지요.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말입니다. 연희가 시어머니의 옷자락을 살짝 잡았습니다. 박복내는 며느리의 그 손길에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어머니, 그렇게 하시지요. 비단 7필을 따로 보관해 두시고 나리께서 내일 돈을 가져오시면 그때 드리지요. 이준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나 무릎은 아직 굽힌 채였지요. 친구들이 묘한 눈빛으로 자기를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준식은 박복내에게 한 번 더 굽실거렸습니다. 어머니, 참으로 감사하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머니께 큰 실례를 저질렀사옵니다. 침을 뱉은 일은 그것은 제가 술기운에 그랬던 것이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시지요. 박복내는 며느리를 돌아보았습니다. 연희는 졸린 듯한 눈매로 그저 빙긋이 웃을 뿐이었지요. 박복내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사흘 전 며느리가 했던 말의 뜻을 말입니다. 사흘 후에 그 양반이 어머니께 어떤 인사를 드리는지 보시지요. 박복내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되었소, 나리.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일이지요. 이준식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채로 식은땀을 닦으며 말이지요. 친구들과 함께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제 거드름을 피우며 다니던 그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지요. 장터 사람들이 그제야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양반 자제가 며느리 색시에게 무릎을 꿇었구려. 박복내 며느리 정말로 보통 색시가 아니로구려. 떡장수 장씨는 떡함지를 머리에서 내려놓고는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어찌나 웃었던지 눈물이 다 나올 지경이었지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박복내는 며느리를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등잔불 아래 마주 앉았지요. 박복내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은 분노가 아니라 감격이었습니다. 아가. 예, 어머니. 내가 평생을 비단 장사로 살았는데 오늘 같은 일은 처음 보았다. 내가 무엇을 한 것이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게냐? 연희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의 손은 작고 따뜻했지요. 시어머니의 굵은 손가락을 감쌌습니다. 어머니, 별것 아니어요. 그저 그 자가 자기 자존심에 걸려 넘어지게 만든 것뿐이옵니다. 내가 어찌 그것을 알았느냐? 어머니께서 처음에 말씀하셨지 않사옵니까? 사람의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속에 숨어 있는 법이라고요. 저는 그 자의 속을 보았을 뿐이옵니다. 박복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을 굽실거리며 살아온 비단 장사 인생에 처음으로 며느리 덕에 자존심을 되찾은 날이었지요. 아가, 한 가지만 더 묻자. 그 자가 내일 정말로 140냥을 가져오겠느냐? 아닐 것이옵니다, 어머니. 그러면? 그 자는 오늘 밤 안으로 나주를 떠날 것이옵니다.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으니 더는 이곳에 머물 수 없을 것이지요. 게다가 이제 곧 부윤 어른의 친척이 아니라는 사실도 다 드러날 것이옵니다. 그러면 빚쟁이들이 몰려들겠지요. 그 자는 야반도주를 할 것이옵니다. 박복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정말로 그날 밤 이준식이 나주를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지요. 부랴부랴 짐을 싸들고 새벽길에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빚을 잔뜩 진 채로 말입니다. 박복내는
며느리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아가, 그러면 우리는 이미 45냥을 받지 않았느냐? 그것만으로도 비단 2필 값보다 훨씬 큰 돈이지 않느냐? 예, 어머니. 그것이 어머니께서 받으셔야 할 모욕값이옵니다. 그리고 그 자는 평생을 다시는 비단 장사 앞에서 거드름을 피우지 못할 것이옵니다. 자기 친구들에게 망신을 당한 그 기억이 평생을 따라다닐 것이지요. 박복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노린 것은 돈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45냥은 그저 덤일 뿐, 진짜 노린 것은 그 자의 자존심이었지요. 평생을 거드름으로 살아온 그 자에게 평생 잊지 못할 망신을 안긴 것입니다. 그것이 시어머니의 자존심을 되찾는 가장 시원한 길이었지요. 박복례는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아가, 내가 너에게 부끄럽구나. 4년을 며느리로 두고도 너의 진짜 얼굴을 보지 못했다. 어머니, 아니어요. 어머니의 말씀이 저를 깨우쳐 주신 것이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속에 숨어 있는 법이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매일 가슴에 새기고 살았사옵니다. 박복례는 며느리의 어깨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요. 등잔불이 흔들흔들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장터에 큰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준식이 야반도주를 했다는 것 말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이준식이 부윤 어른의 친척이 아니라 그저 빚쟁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지요. 한양에서 도망쳐와서 부윤 어른의 이름을 팔아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쓰고 있었다는 것 말입니다. 부윤 어른께서 그 소문을 들으시고는 노발대발하셨다는 이야기도 함께 돌았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박복례의 좌판 앞에 몰려왔습니다. 박복례, 정말로 며느리 색시가 그 자의 가짜 신분을 다 알고 골탕을 먹인 것이오? 세상에, 정말이오? 박복례 며느리는 어디서 그런 셈을 배운 것이오? 어머니, 우리도 좀 가르쳐 주시오. 박복례는 그저 며느리를 돌아보며 빙긋이 웃을 뿐이었지요. 연희는 졸린 듯한 눈매로 사람들 앞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어수룩한 새댁의 모습이었지요. 그러나 이제는 누구도 그 모습을 어수룩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떡장수 장씨가 떡함지를 내려놓고 박복례 옆에 앉았습니다. 박복례, 내가 평생 장터에서 살았지만 이번 일처럼 통쾌한 일은 처음이오. 그 양반 자제 어른이 자기 침 뱉은 비단을 자기 돈 주고 사가서 거기에 또 2필을 더 사고 거기에 또 무릎까지 꿇었으니. 허허허. 장터 사람들이 일제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한참을 이어졌지요. 한 번 시작된 웃음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연희는 그 웃음 속에서 시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박복례의 손은 여전히 거칠고 굵었지요. 평생 비단을 만져온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손은 다시는 누구에게도 모욕을 당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복례의 좌판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본 적이 없는 사내였지요. 키가 작고 눈매가 매서웠습니다. 옷차림은 그저 평범한 두루마기였지만 어쩐지 위엄이 풍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보시오, 박복례라는 분이 누구시오? 제가 박복례라 하오만 누구시오? 나는 부윤 어른 댁의 청직이 박씨라 하오. 부윤 어른께서 박복례를 한번 보시겠다고 하시오. 박복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부윤 어른께서 자기를 보시겠다니 이게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혹시 어제 일 때문에
무언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박복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부윤 어른께서 어찌 저를 보시겠다 하시는지요. 가서 들으시지요.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소. 연희가 시어머니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가는 눈매가 졸린 듯이 휘어졌지요. 어머니, 제가 함께 가겠어요. 아가, 너도 함께 가겠느냐? 예, 어머니. 무슨 일이든 함께 가야지요. 박복례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청지기를 따라 나섰습니다. 가는 동안 박복례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그러나 며느리의 손은 침착했습니다. 연희는 졸린 듯한 표정으로 그저 빙긋이 웃고 있을 뿐이었지요. 부윤의 사가에 도착한 두 사람은 큰 마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부윤 어른께서 큰 기침과 함께 마루 위에 나오셨지요. 백발이 성성한 어른이었습니다. 눈빛이 형형했지요. 여보시오 박복례. 어제 무슨 일이 있었소? 내 듣자 하니 이준식이라는 자가 그대의 며느리에게 골탕을 먹었다 하던데 그 일을 자세히 듣고 싶소. 박복례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제 일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박복례는 자기가 모욕당한 일은 일부러 빼고 말씀드렸지요. 행여 부윤 어른께서 양반 자제를 골탕 먹인 며느리를 벌하실까 두려웠던 겁니다. 부윤 어른께서 다 듣고 나시더니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며느리 연희를 가만히 보셨지요. 색시, 그대 이름이 무엇이오? 이연희옵니다. 어른. 본디 어디 사람이오? 본디 한양 사복시 이 주부의 딸이옵니다. 다만 친정이 가산을 잃어 외삼촌 댁에서 자랐사옵니다. 부윤 어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 주부, 사복시 이 주부 말이오? 이 주부에게 외동딸이 하나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네만 그 따님이 나주에 시집을 와 계셨다고. 예, 어른. 친정 망한 일을 부끄럽게 여겨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사옵니다. 부윤 어른은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마루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박복례과 연희 두 사람 앞에 직접 다가오셨지요. 색시, 이 주부는 나의 옛 동무였다. 마필 장부의 발가 임금님께서도 신임하시던 분이었지. 가산을 잃었다 한들 그 가문은 결코 천한 가문이 아니라. 박복례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그런 가문의 딸이었다니. 박복례는 며느리를 돌아보았습니다. 연희는 그저 졸린 듯한 눈매로 가만히 있을 뿐이었지요. 부윤 어른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박복례, 그대의 며느리가 어제 한 일은 참으로 통쾌하오. 그 이준식이라는 자가 내 이름을 팔아 나주에서 행세를 한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증거가 없어 잡지 못하고 있었소. 그런데 그대의 며느리가 그 자의 가면을 벗기고 야반도주까지 시켰으니 내가 미처 못한 일을 며느리가 한 셈이오. 박복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부윤 어른께서 며느리를 칭찬하시다니. 게다가 이것이 며느리의 친정 아버지가 옛 동무였다는 게지요. 박복례의 머릿속이 빙빙 돌았습니다. 부윤 어른께서 박복례의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박복례, 좋은 며느리를 두셨소. 그대의 비단 장사를 내가 한번 보고 싶소. 다음 달에 한양에서 큰 비단 행상이 내려올 텐데 그분께 그대의 비단을 진상해 보시지 않겠소. 잘 되면 내년 진상품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이오. 박복례의 무릎이 풀렸습니다. 평생을 장터에서 비단을 팔던 자기에게 진상품으로 비단을 올릴 기회가 온 것이지요. 그것은 비단 장사로서 일생일대의 영광이었습니다.
연희가 시어머니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러더니 부윤 어른께 깊이 고개를 숙였지요. 어른, 참으로 감사하옵니다. 어머니께서 평생을 정직하게 비단 장사를 하셨사옵니다. 그 정직함을 어른께서 알아봐 주시니 어머니의 평생이 헛되지 않은 듯하옵니다. 아니다. 며느리가 좋은 까닭이지. 색시, 그대의 친정 아버지께서 보셨다면 참으로 자랑스러워 하셨을 것이요. 연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졸린 듯 하던 가는 눈매가 그 순간만은 활짝 떠져 있었지요. 친정 아버지를 떠올린 것이었습니다. 어린 자기를 무릎에 앉히고 셈을 가르치시던 그 아버지를 말입니다. 박복례는 며느리의 그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제야 알았지요. 며느리가 평생을 어수룩한 척, 모르는 척 살아온 것이 자기 가문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모욕을 당하는 순간 며느리는 자기 가문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지요. 시어머니의 자존심을 위해 자기의 비밀을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박복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작고 따뜻했지요. 박복례의 굵은 손가락이 며느리의 가는 손을 감쌌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박복례의 비단 가게는 나주에서 가장 큰 가게가 되었지요. 다음 달 한양 행상에게 비단을 진상한 일이 좋은 평을 받았고 이듬해부터는 정말로 진상품에 박복례의 비단이 포함되었습니다. 평생을 작은 좌판으로 살던 박복례가 큰 가게의 주인이 된 거지요. 가게는 며느리 연희가 도왔습니다. 연희는 더 이상 졸린 듯한 새댁이 아니었지요. 셈에 밝고 사람을 잘 보는 가게 안주인으로 장터에 이름이 났습니다. 그러나 연희는 결코 거드름을 피우지 않았지요. 늘 작은 부채 하나를 들고 시어머니 옆에 앉아 빙긋이 웃을 뿐이었습니다. 박복례는 그런 며느리를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지요. 어느 봄날 박복례는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가,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무엇이옵니까, 어머니? 내가 죽고 난 뒤에라도 너는 결코 사람을 신분으로 판단하지 마라. 어수룩한 사람이라도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는 법이다. 거드름을 피우는 사람이라도 그 속이 빈 채일 수 있는 법이고, 어머니, 그것은 어머니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옵니다. 사람의 갇히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속에 숨어 있는 법이라고요. 박복례는 며느리의 어깨를 가만히 안았습니다. 봄바람이 따뜻하게 두 사람을 감쌌지요. 장터에서는 그날도 떡장수 장씨가 떡함지를 머리에 인 채 지나가며 한마디씩 흘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박복례 며느리 색시 같은 분은 다시 없을 것이요. 저 색시가 우리 장터를 살린 사람이라오. 그 양반 자제 어른이 며느리에게 굽실거리던 날 이후로 나주 장터에서는 양반 행세하는 가짜가 한 사람도 안 보이지 않소. 다들 무서워서 못 오는 거라오. 허허허. 장씨의 웃음소리가 장터에 번졌지요. 봄볕이 따뜻하게 좌판을 비추었습니다. 박복례의 굵은 손과 연희의 가는 손이 비단 한 피를 함께 펴고 있었습니다. 진달래색 비단이었지요. 그 봄날의 비단은 햇살을 받아 더욱 곱게 빛났습니다. 사람의 갇히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속에 숨어 있는 법이옵니다. 거드름을 피우는 자는 속이 빈 자이고 어수룩한 듯 보이는 이가 진짜 깊은 사람일 수 있지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에게는 언젠가 그 정직함이 돌아오고 자기 자존심으로 남을 짓밟는 자는 결국 자기 자존심에 걸려 넘어지는 법이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월화야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